수술을 받고 나서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무겁고 걷다가 멈춰서야 하는 그 불편함이 되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다시 아픈 걸까요? 그리고 수술을 아직 안 받으셨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수술 후 재발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아직 관리로 충분한 단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든 받지 않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수술을 말리거나 반대로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몸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겁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수술이 정확히 무엇을 해주는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안에서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뼈와 인대가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하고 허리가 앞으로 굽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걸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앞으로 살짝 구부린 자세가 오히려 편하신 분들, 이게 협착증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수술은 이 좁아진 통로를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겁니다. 두꺼워진 뼈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인대를 잘라내어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수술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엑사이트 수술 직후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수술은 통로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를 다시 좁아지게 만드는 원인까지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오래된 수도관이 있는데 내부에 녹이 쌓여서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보세요. 배관 공사를 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줬습니다. 물이 다시 잘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녹이 생기게 한 환경, 즉 낡은 재질과 물의 산성도와 온도 차이 같은 조건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막힙니다. 배관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반복되는 겁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통로가 좁아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특정 자세로 앉으면서 허리 한쪽에 하중이 집중되어 온 것, 그 하중을 분산시켜줄 주변 근육들이 너무 약해진 것, 허리 대신 고관절을 써야 할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허리만 써온 것, 이런 것들이 척추 통로를 좁게 만든 진짜 원인들입니다. 수술은 그 결과물인 좁아진 구조를 고쳐주는 것이고 원인은 여전히 몸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발이 생깁니다. 수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수술은 제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원인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면 몸은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술 후 재발의 또 다른 원인, 인접분절 퇴행이란 무엇인가? 우리 척추는 여러 마디가 위아래로 쌓인 구조입니다. 각 마디가 조금씩 구부러지고 회전하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협착증 수술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 마디를 고정하거나 그 마디에 압력을 줄여주는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 마디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마디가 하던 일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술한 마디, 바로 위,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마디들입니다. 이 마디들이 원래 자기 목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팀에서 한 명이 갑자기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팀원들이 그 목까지 해내야 하죠. 처음엔 어떻게든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결국 팀원들이 하나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한 마디 위아래 마디들이 과부하를 받다 보면 그 마디들에서도 결국 새로운 협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인접분절 퇴행이라고 합니다. 수술 부위가 아닌 그 주변 마디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술 후 재발을 경험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래 수술했던 곳이 다시 나빠진 게 아니라 옆마디가 새롭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 인접분절 퇴행이 빠르게 오고 어떤 사람은 수술 후에도 오랫동안 잘 지낼까요? 차이는 수술의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차이는 수술 이후 혹은 수술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재발하는 사람과 재발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게
혹시 나 이야기인가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차이, 앉는 자세의 문제 재발하는 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자세가 있습니다. 앉을 때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허리만으로 몸을 버티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고 애쓰면서 엉덩이를 의자 앞쪽 끝에 걸치고 앉는 방식이죠. 이 자세가 나쁜 이유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부담을 허리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가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척추 마디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게 하루 몇 시간씩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척추는 그 하중에 의해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반면 오래도록 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앉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 전체를 등바디에 기댑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받던 하중이 등바디와 골반으로 분산됩니다. 척추가 훨씬 여유로워지는 거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는 자세도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허리가 S자 곡선을 잃고 C자로 구부러진 채 한두 시간씩 유지되면 신경 통로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해집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소파에 기댈 때 반드시 허리 뒤에 쿠션이나 허리 받침대를 사용해 주세요. 최태현 박사님께서 진료실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 후에도 잘 지내시는 분들을 따로 추적 관찰해 보면 공통적으로 앉는 습관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운동보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앉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척추의 하중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 수술 후 근육 재활 여부 수술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아프고 무섭고 괜히 건드렸다가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갈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허리 주변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척추를 잡아주는 지지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술로 신경 공간을 넓혀 놓았다 해도 그 구조를 지탱해줄 근육이 없으면 조금만 무리해도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압력이 수술 부위 위아래 마디에 집중되면서 인접분절 퇴행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술 후에도 잘 회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재활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가볍게 걷는 것부터 이후에는 코어 근육을 천천히 되살리는 운동으로 이어가는 분들은 같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회복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수술이 끝났으니 이제 됐다는 생각, 이게 가장 위험한 마음입니다. 수술은 시작입니다. 몸이 진짜 회복하는 건 그 이후의 재활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차이, 고관절을 쓰느냐, 허리를 쓰느냐 재발하는 분들에게서 가장 일관되게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허리로 한다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허리를 구부립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허리로 버팁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허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는 허리 대신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입니다. 고관절은 허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관절이며 원래 이런 부하를 받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몸을 구부리고 무게를 드는 동작의 대부분은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굳어 있거나 주변 근육이 약하면 몸은 자동으로 허리를 대신 사용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허리마디들이 받는 하중이 끊임없이 쌓이고 수술을 받았든 안 받았든 척추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요? 허리에 뭔가 집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허리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어날 때는 양손을 허벅지 위에 얹고 허벅지를 아래로 눌러내리듯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최태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관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허리가 쉬기 시작한다. 허리가 쉬어야 회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앉는 자세, 수술 후 근육 재활, 고관절 활용 여부,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나는 이게 안 되고 있었구나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시점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아직 기다려도 되는 상태인지 그 기준,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몰라서 너무 이른 시점에 수술을 결정하거나 반대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을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통증이 아닙니다. 기능 저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착증 통증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자세와 운동,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받았는데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을 때입니다.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이때는 수술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말입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리 근력이 실제로 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발목에 힘이 빠진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발이 자꾸 끌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신경이 단순히 눌리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술을 오래 미루면 나중에 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소변이 갑자기 잘 나오지 않거나 반대로 참기 어려워지거나 항문 주변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응급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근력과 일상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아직 수술보다는 관리를 먼저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이 빠지기 시작했거나 대소변에 문제가 생겼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가 여러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관리하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수술이 당장 필요한 단계가 아닌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릎 당기기입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거의 없습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우세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잡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의식해 주세요.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각 방향 5회씩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이 효과적인 이유는 허리 뒤쪽의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늘려주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살짝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오히려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무릎을 앞으로 당기는 이 방향은 신경 공간이 확보되는 방향이라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입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척추 사이 디스크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디스크와 신경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유독 심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옆으로 먼저 돌아 누운 다음 팔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아침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 최소 30분 동안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심하게 사용하는 동작은 피해주세요. 척추가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 기대서기입니다. 벽 앞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 뒤꿈치는 벽에서 한 발짝 앞에 놓고 등 전체를 벽에 붙입니다. 이때 허리와 벽 사이에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정상입니다. 이 자세를 30초 유지합니다.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협착증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하게 앞으로 휘거나 반대로 너무 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에 기대어서는 이 자세는 척추가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커브를 몸이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세가 교정되면 신경 공간이 조금씩 확보되고 그에 따라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통증 일지를 써보세요.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아팠는지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마트에서 20분 쇼핑했더니 오른쪽 허벅지가 당겼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착증 증상은 날마다 다릅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심해지는데 그 패턴을 모르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기록하시면 어떤 자세에서 어떤 활동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을 방문하실 때 이 기록을 가져가시면 의료진도 훨씬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옆으로 돌아 누워서 팔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기. 기상 후 30분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 피하기. 오전 중에 무릎 당기기 각 방향 5회씩. 낮에 앉을 때마다 등바디에 기대고 엉덩이 깊숙이 넣기. 저녁에 벽 기대서기 30초씩 3번. 자기 전에 오늘 통증 패턴 한 줄 기록하기.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 루틴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순간 척추가 받는 하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수술 날짜가 잡혀 있거나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수술 후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술 전에 근육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수술 자체가 몸의 부담입니다.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회복 기간 동안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매우 빠르게 빠집니다. 이때 수술 전부터 어느 정도 근육이 있는 분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걷기와 일어서기의 핵심 근육이고 수술 후 재활에서 가장 먼저 회복이 필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수평으로 펴세요. 그 상태로 5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양쪽 각 10회씩 하루 2번. 무릎에 부담도 없고 허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동작입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그 이전까지가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써주세요. 수술 후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허리보다 다리와 엉덩이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허리로 감당하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인접분절의 과부하가 다시 쌓입니다. 재활 초기부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일어날 때 허벅지에 힘주기, 걸을 때 엉덩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 감각이 익숙해지면 허리가 받는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분을 기억합니다. 65세이신 김선옥 어르신입니다. 3년 전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전부터 의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걷기와 벽 기대서기를 빠짐없이 이어가셨죠. 최태현 박사님이 1년 후 진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하루 1시간 이상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발 없이 일상을 완전히 되찾은 겁니다. 어르신이 특별히 운 좋은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앞두셨다면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몸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오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몸을 쓰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술을 했더라도 허리로만 모든 걸 감당하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재발합니다. 수술을 안 했더라도 고관절을 쓰고 코어를 쓰고 자세를 바꾸면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수술은 좁아진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고 통로를 다시 좁히는 원인은 몸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술한 마디 위아래가 대신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협착이 생깁니다.
재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앉는 자세, 근육 재활, 고관절 사용 여부입니다. 수술 기준은 통증이 아니라 기능 저하입니다. 근력이 빠지거나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미루지 마세요. 수술 없이 관리 중이신 분은 무릎 당기기, 벽 기대서기, 아침 일어나는 습관부터 바꾸세요. 수술을 앞두신 분은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허벅지 근육부터 만들어 두세요.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내일부터 바꿔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척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돌봐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